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법률쇼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과실 비율을 알고 싶어요. 유기견 센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 아내는 아동학대범. 이렇게 좀 충격적인, 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가해자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주소보정 명령서 등 민사소송을 이용해 열람 제한된 피해자의 등본 열람이 가능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재혼 가정의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개정안 주요 내용들 좀 하나씩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이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가해자한테 유출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 개정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가해자가 받아갈 수 없도록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해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자인 가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재혼 가정의 증가, 이런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초본상 세대주의 관계 표시 개선이 재추진이 됐는데요. 현재 이제 재혼 가정의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는 친부모가 재혼한 상대는 계부 또는 계모, 친자가 아닌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앞서 행정안전부가 원래 이제 2021년에 이를 부모 자녀로 바꾸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상속 과정에서 민법상의 가족관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 이제 시행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다시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도 관련 현황과 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관련 법령 분석하고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이제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의 아까 말씀드렸듯 재판증권을 이제 침해하지 않고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활용하는 관계기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등초본 교부제도 개선하는 그런 주민등록법 시행 개정안을 이번에 도출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 목적에 의해서 그런 도출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은 지난해 대통령실 국민 제안 선정 과제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때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돼서 시행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사실은 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좀 다시는 좀 만나고 싶지 않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은 좀 사법부를 통해서 좀 받아내는 경향이 또 있고 그걸로 인해서 2차 피해나 어떤 재범의 우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피해자가 신청은 하기는 해야 되네요. 네. 제도 바뀐 거 보니까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를 좀 제한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네요. 그리고 세대주와의 좀 관계도 조금 다시 표시하는 쪽으로 뭔가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이라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항상 이게 좀 말이 많은 법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신상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일명 온라인 성지점을 좀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온라인상의 여러 판매 채널을 통해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마치 본인들이 제공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워치, 태블릿 무료 증정이나 고가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 가입을 좀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한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좀 도입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 단말기 유통법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런 내용들 어떤 포함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단말기 유통법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을 할 때 대리점이 그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요 골자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흔히 온라인 성지 로 불리는 이 성지점 관련한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일명 성지점이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 판매자들이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경로를 통해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굉장히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영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 약정 이런 것들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할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의 현혹을 계속 하는 건데 이 경우 막 여러 가지 혜택도 굉장히 많죠. 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이런 것들을 무료로 증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 유도하거나 아니면 부가 서비스 가입도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할인 조건 그리고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단말기 유통법 이 개정으로서 이제 24일부터 온라인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주요 개정안으로 삼은 건데요. 이 사전 승낙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발급하는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은밀한 여러 가지 영업들을 하는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승낙서 게시 여부 그리고 허위, 과장, 기만 광고, 법 위반 여부 이런 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좀 강화를 해서 이러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매점과 거래할 때 대리점과 판매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번에 개정안을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법을 줄여서 우리는 단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서 좀 허위, 과장, 기만 광고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단말기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영원에 어쨌든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한 2년 썼는데 2년 뒤부터 요금이 부과돼서 사실 그 단말기 값을 다 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할인 조건이나 할인 원금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당장 살 때는 그 할인 원금하고 이런 거 다 따져보기 너무 어렵거든요. 소비자들은 좀 믿고 언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도 약간 이제 이 휴대폰 할 때 말로는 이제 선택 약정 같은 거 이렇게 네네. 막 굉장히 할인 요금이나 이런 거 해줄 네. 것 같은데 지나놓고 이렇게 길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 할인도 있고 네. 유통사 할인도 있고 이통사 할인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사실은 소비자들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매번 네. 바뀌어요, 매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국제선박 항만 보안법 시행령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13년간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에도 제한 및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정부는 무허가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좀 달라지는 이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요즘 드론이 이제 워낙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제선박 항만보안법.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는 게 바로 그래요? 항만인데요. 네네. 그래서 항만은 대한민국의 해양 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만이 또 드론 테러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항만의 불법 드론의 이제 항만 내 접근 침입 방지 이제 이게 규정이 됐는데요. 이번 이제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서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아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 시설 내의 일정 지역의 공중 구역을 드론을 사용해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에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서 항만 시설 보안 관리 책임자한테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도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공 목적의 범위 이런 부분은 만약 그런 게 이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지단 풍수의 수질오염 방해한 경우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으셔야만 되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안 되는 부분들, 즉 이런 승인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정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항만 내 드론을 침입하는 불법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드론에 대해서 탐지, 퇴치, 격추, 포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단 촬영 결과를 복제 및 배포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항만 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복제 또는 배포하기 위해서 허가받으려는 자가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허가 신청서 서식을 마련했고 또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가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항만 시설의 보안 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도록 해서 만약에 이제 무단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포 금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잘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네, 드론 도발 위협이 있는데 항만이 어쨌든 중요시설, 가급 국가 중요시설, 그 다음에 99%의 전체 물동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되게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까지는 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비행 승인 신청서를 좀 제출해야 된다. 혹시 항만 근처에서 뭔가를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 비행 승인 신청서를 좀 활용을 해서 신청하셔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승인 좀 받으시고 드론 관련된 부분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좀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뭐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쏘신데 일단은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오토바이 이제 운행 중에 오토바이 운행 중이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저 앞에 차가 있었고 그 앞에 또 차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 차가 이제 붙고 이제 뭐랄까 주정차하는 바람에 네. 예, 추월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차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는데 네. 예, 상대방이 이제 막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차 세우라고 3차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차가 뒤를 받고 그냥 가버린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뺑소니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예, 경찰에서 그걸 보더니 그 변호사하고 봤다고 네. 내가 가해자라고 네네. 예, 그러면서 그 이제 뒤에서 박은 차량을 이거 수리비하고 정신적인 피해로 제가 보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게 지금 정당한 건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지금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토바이가 예. 가고 있다가 변호사님, 오토바이가 가고 예. 있다가 예. 다른 차가 나와가지고 박았는데 예, 오토바이 뒤쪽에 과실이 오토바이 전부 뒤로 받고 다다라고 도망갔는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옆에 네네네 상담자님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정소영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몇 개 질문 드릴 게 먼저 있는데요. 저희 상담하려면 제가 알기로 이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실 때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가지 않아서 이게 차선을 변경하셨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혹시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 정차하는 상황이셨을까요? 아니면 다 같이 좀 주행을 하시는 상황이셨을까요? 완전히 정차 중이었고 저는 이제 앞에가 좀 큰 차가 있었고 그 앞에 차를 못 보고 네, 예, 이제 앞을 보니까는 차는 안 보이고 도로가 뻥 뚫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2차선은 이제 추월해가지고 나가려는데 예. 정차했던 차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후행차가 갑자기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3차선에서?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놀래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씨발 그러고 이제 좀 욕을 했거든요. 좀 욕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제 네. 술 먹은 목소리로 죽인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예, 그래서 차 붙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가는데 네. 막 들어가는데 이제 상대방이 고의로 일부러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일부러 박았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3주 진단 받으셔가지고 지금 통원 치료 받고 있으신 거 맞으세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통원 치료 어떻게 상해이신가요? 어떻게 다치셨나요, 혹시? 예, 그때 이제 팔꿈치하고 허리하고 머리를 또 부딪혀가지고 네. 예, 머리가 지금도 통증에다 어지럼증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물리치료하고 있거든요. 침 맞고. 머리도 지금 아프시고, 네. 예. 좀 피해가 있으시고 충분히 지금 상해로 인정되실 수 있는 사안이시네요. 네. 예. 예,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2차선에서 모든 차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그 차선을 네. 변경하신 거랑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주행 중인 상황에서 차선 변경한 거랑 과시 비율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과시 비율이 일단 있고요. 그 과시 비율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좀 조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 같이 정차 중에 갑자기 이렇게 차선 변경하시다가 그 이제 3차선에 있는 후행하는 차량을 이렇게 충돌하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 과실이 100%가 인정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근데 다 함께 주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차선을 변경하시다가 그 후행 차량을 이제 충돌하신 경우에는 비율이 좀 조정이 돼서 이제 그때그때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70, 상대가 30 요 정도로 조정될 수 있는 사안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이제 상대방 차가 네. 예, 3차선에서 이제 정차를 한 상태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2차선 갔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는데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차가 네. 예, 놀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거죠. 그쵸. 그 후행차도, 3차선에 있던 후행차도 사실은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는 그 전방 주시음가 있거든요. 그 전에 좀 예.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고서는 좀 멈춰주고 그런 주시음가 있기 때문에 일단 3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신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경찰서에서는 1차적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은 통상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거 정도 산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보험사에서 많이 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100%다 이 부분이 혹시 보험사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얘기한 걸까요, 정확히? 네,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00% 과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경찰님께서 그 실무상 그냥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과시비율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예, 분쟁 조정 심의를 한번 거치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이렇게 이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뭐 통상 소송 가실 수도 있지만 그전엔 아무래도 과시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한번 하시고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CCTV 같은 그런 물적 증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 경찰한테 보여달라고 했더니 좀 보기 어려우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러신가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블랙박스가 됐든 이런 물적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런 비율을 받아들이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 예. 지금 과시 비율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의위원회 가셔서 좀 분쟁을 좀 의견 같은 거 제출을 하시고, 네. 그 사정을 좀 설명하셔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있으시거든요. 네. 만약에 그 분쟁 조정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이제 뭐 똑같이 나오면은 어떻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송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 사실 많이 변동이 되질 않아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비율 나올까봐 불편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그 블랙박스나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가 어쨌든 바뀌어서 주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신호등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반 도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물론 이제 말씀으로만 제가 상담을 드리니까 실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는 거지만 후행차가 일부러 박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과실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셔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100%라고 하시면은 심의위원회 가시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해갖고 이제 검찰로 송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검찰로 송치가 되셨다고요? 예. 네. 근데 검찰로 송치가 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다 해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형사 사건으로 지금 넘어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곧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약식이 됐든 아니면 뭐 기소가 됐든 정식 재판으로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이 정식 재판 절차면 오히려 저희가 이 관련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CCTV나 이런 거를 자세히 봐서 저희가 또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요. 예, 반드시 이 기록을 열람을 하셔서 CCTV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일단 네.
그럼 거기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그 제가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가요? 아, 이게 이제 그 법원에 이제 그 검찰로 송치가 됐으면 곧 이제 사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원래 검찰 측에 있을 때는 이제 검찰 기록도 저희가 열람이 되는데 막 일부는 안 해줘요, 잘. 근데 법원으로 어차피 넘어가시면은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좀 수월하게. 예. 그래서 그걸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후행 상대방이 지금 상담자님이 이제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제 타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고의로 지금 이렇게 박으신 게 마냥 맞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그 구호조치 의무 위반 이제 그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순 구호조치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148조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벌금형인데 근데 지금 상해까지 입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상죄에 대해서 구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걸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그러면 진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3에 의해서 가중처벌 가능한 사안이시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고소나 이런 게 좀 주장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소 필요성도 약간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군이에요. 예, 그 미군이나 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뭐 상관은 없는 거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지금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또 보험은 보험대로 또 따로 좀 불리하게 나오신 거고 보험은 보험이고 형사는 형사고 이렇게 두 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형사 사건으로 지금 뭐 검찰 송치되시고 이거는 형사 사건으로 따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 보험은 사실 민사상 손해인 건데, 그 보험도 좀 비율이 불합리하게 나오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양쪽을 따로 생각하셔가지고 각자 지금 해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는 형사대로 지금 기록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과실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기소 정확히 내용이 뭔지 제가 약간 좀 확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뭐. 사실 뭐 욕설 부분도 있고 해서 뭐 모욕으로 되셨는 건지 아니면 뭘로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 형사는 형사대로 지금 거기서 의견서 좀 제출하시고 지금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신 사안이고요. 지금 보험은 보험대로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또 1차 그 필수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인이 1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작아서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은 초과는 저희가 또 다 본인 부담이 돼갖고 약간 비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실비율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한 사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하겠다고 경찰분한테 말씀하셔서 심의위원 받으시고 좀 그것도 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안 되면 민사소송에서 또 이 부분 따로 다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건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분쟁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됐는데 그 뒷부분이 좀 안 들렸습니다만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가능하냐? 그거는 별도죠.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과실 비율이니까 민사 쪽 얘기인 거고 제 말은. 그리고 형사에서는 이제 그게 참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검찰 송치 내용을 조금 좀 봐야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좀. 그러면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그것 제가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걸 보면 제가 좀 더 알 수 있죠. 그거랑 지금 검찰 송치가 됐으면 송치됐다고 그 통지서가 오실 거예요. 근데 경찰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선거했다고, 송치했다고, 막, 그러고 뭐, 받은 건 없고. 원래는 그 송치서가 오거든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사실은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것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부분들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상담자님 얘기 들어보면 저도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 과실이다. 그러면 저희가 피의자로 그럼 피의자 조사도 받으셨어요?
경찰서에서 제가 네, 조사 받으셨어요, 경찰서에서? 예. 그럼 조사 받아서 내가 범죄자로 분류가 돼서 나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런 뜻은 맞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상대편이 가해자로 분류되는 조사는 하신 건 없으세요? 네, 상대편은 네.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고소를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뺑소니도 했는데 뺑소니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상대편은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 상대편은 그러면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돼서 들어왔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이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그 피해자로 조사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고소를 하시진 않으신 거예요? 예, 따로 이제 뺑소니로만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뺑소니로 신고하신 거면은 고소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상대편 뺑소니로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하기는 했나요, 경찰이? 예, 했는데 그 조사해 보니까는 네. 예,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조사는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좀 사실관계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 좀 하려고 했고 정소영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사 관련된 과실비율은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금감원에서 좀 관리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 얘기하셔서 여기서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보기 전까지는 좀 어렵긴 한데 예. 말씀만 들어보면 사실 차와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좀 나오는데 과실비율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좀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또 심지어 형사로 고소당해서 나만 이제 또 처벌받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상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담 마치고요. 정소영 변호사님이랑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팩스를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이제 방송 우리 작가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화 통화하시고 그러고 나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이제 변호사도 그러고 경찰도 그러고 예, 상대방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제가 그 차량 수리비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하실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제가 정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좀 더 나눌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제가 보더라도 네. 100%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 이 얘기만 네. 들었을 때는 네.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최소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토바이와 그러니까 2륜차와 4륜차에 부딪힘이 있으면 30대 70 정도에서부터 네. 기본 과실이 출발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왜 100%라는 얘기를 경찰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했을 때 경찰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계략적으로 가해자, 네. 피해자 이 정도만 네. 정하고 정확한 비율을 이제 계략적으로 그렇죠. 또 산정을 네.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보험사에서 많이 책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결국 이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지금 100%라고 이제 그렇게 좀 CCTV 보고 분석 결과를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보험사도 유리한 측으로만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지금 상담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의견 피력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CCTV도 이게 기본적으로 CCTV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 말은 CCTV가 됐든 블랙박스 됐든 이런 영상 정도는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좀 약간 불분명하게 합니다만 이런 거를 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산정이 되면 당연히 불리하게 산정되실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서 다시 좀 비율도 받고 정리받고 좀 이런저런 정리가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형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만 들어서 제가 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요. 정확히 이제 기소 사실이 뭔지 좀 그런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좀 이런저런 정리가 약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은 최종적인 사법부인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나 혹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과실 비율도 결국은 다툴 수 있는 과실 비율인 거고 최종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맞습니다. 재판까지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데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상담자님 상황이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왜 뺑소니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차가 나와서 부딪혔단 말입니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 이거거든요. 차는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가서 들이박았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100%라는 네, 거는. 그쵸.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네. 서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마주쳤다면 이쪽도 못 보고 이쪽도 못 봤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과실비율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또한 왜 상대편 차량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당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뭐 루틴하게 선임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불분명해서 네, 네. 얘기하기가 조금 그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좀 지적해 주신 게 네. 모욕죄나 이런 부분으로 좀 네. 진행됐을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형사 사건으로 네. 어떤 게 기소가 됐고 어떤 걸로 조사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뺑소니 부분은 무혐의가 나오고 네. 오히려 모욕죄 관련된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네. 올라갔다 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과실비율 관련된 부분은 민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네. 다툴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불법행위가 발생을 했다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하면 사실은 과실비율 100%가 잡힐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답답하신 부분은 또 추후에도 풀어보는 것 쪽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아들이 얼마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서 이왕이면 유기견을 데려오자는 생각으로 가족들과 함께 유기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에서 작고 귀여운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 추천해 주셨는데요. 생후 1년이 막 지났고 질병도 없는 건강한 강아지라고 하기에 집으로 데려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갔다가 강아지가 현재 백내장, 심장 사상충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10살이나 넘은 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강아지를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유기견 센터 직원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유기견 센터면 무료로 좀 데려왔을 것 같거든요. 이게 금액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대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네, 통상 유기견 센터에서는 예. 무료로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오는 그렇죠. 게 맞는데요. 근데 요새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책임비 명목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소량의 네. 금액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동물보호법상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고 또 네네. 반려동물 판매는 등록된 동물 판매업자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책임비를 받는 게 이와 관련해서 좀 저촉되고 또 추가적으로 사안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사기도 될 수 있으신 사안입니다. 책임비라는 게 있군요. 네. 센터 직원들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무래도 기망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이제 인정이 되면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네네. 있습니다만 문제는 책임비가 좀 10만에서 15만 원 정도로 소량의 금액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그 사기죄 인정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네. 고소하기에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이제 그렇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네. 질병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치료비 정도는 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센터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민사상 네. 이제 사실 손해배상 청구로 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해서 이 치료비가 나간 금액만큼 적극적 손해액으로 청구가 좀 가능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센터가 어쨌든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다시 만약에 유기견 센터에다 강아지를 만약에 되돌려 줬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네, 유기견 센터에 다시 강아지를 돌려주셔도 사실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요거는 좀 그런데 네. 가족들이 그냥 강아지를 유기해 버렸어요. 네. 처벌받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의해서 그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동법 97조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십니다. 네. 이게 강아지 공장, 뭐 고양이 공장 등 좀 불법 범칙소에 이어서 이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등급한 신종 펫샵이 좀 새로운 문제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펫샵에서 강아지 분양받아도 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네, 말로는 이제 네. 그러니까 실상은 펫샵이면서 말로는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일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고객들이 유인한 다음에 유기견이 아닌 분양견들을 억지로 분양시킨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농林축산식품부에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사안이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상담자분이 좀 이 내용 좀 이해하셔가지고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좀 볼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머리를 식힐 겸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오래전 알던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졌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살던 맨션에 함께 살게 되었고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랑 남자친구 둘 다 나이도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는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로 불만이 쌓여 자주 싸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를 손찌검까지 했는데요. 사실 남자친구는 동거 초기에도 저를 때려서 한 번 더 폭행할 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서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해 고소했고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 경찰 조사에서 이 남자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근데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도 좀 있었는데 유부남인 걸 숨기고 만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네,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거나 아니면 예. 이혼을 한 줄 알고 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다. 네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사실 이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 경우 유부남인 걸 알고 뭐 따졌다거나 이런 네네. 카톡이나 녹취가 있는 경우 네네. 이를 근거를 해서 유부남인데 모르고 만났다. 이런 부분 좀 이제 주장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부처럼 좀 2년 동안 생활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네. 되고 또 금친혼이 아니어야 되며 중혼도 아니고 또 혼인 정령 18세여야 됩니다. 근데 사안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이 되는데요. 판례는 일관되게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전혼이 좀 해소가 되고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전혼이 사실상 이제 해소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인정을 해주죠. 예. 이런 경우에 사실은 좀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가 어렵지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혼이 사실상 해소된 상황이다, 파탄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상담자님은 전혼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외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혼인이 없는데 그래도 중혼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뭐 손해배상 청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뭔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안에서 남자분한테 어쨌든 속아서 동거를 하신 거세요. 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각서 얘기가 나옵니다. 각서. 초기에 각서를 써서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 각서 효력이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각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이 네. 되는데요. 이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경우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법원이 감액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안에서 폭행 시 1,000만 원 주겠다. 요 정도는 약간 인정될 수 있는 여지의 금액 범주 내로 보입니다. 네. 아, 그러면 사실상 사실혼 관계는 좀 인정받기 어려워서 위자료형 재산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손해배상 그 아까 폭행해서 각서 쓴 것에 대해서 1,000만 원 받는 부분은 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상담자님께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 5년 차로 아내와는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4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별거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어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던 중 보름 전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영상통화를 해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를 치고 몸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죽을 거라며 무섭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듯한 아내를 일단 진정시키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해 대화를 나눠보니 아내는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며 아이는 때린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린 것이라며 별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때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의 무서운 모습에 저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우선 지금 당장 아이를 아내에게서 떼어놓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학대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 많습니까? 아, 네. 그 부부 사이 관계가 네. 악화되는 경우에 이제 한쪽에서 아이를 좀 볼모 삼아서 혼인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경우에 오히려 혼인관계가 더욱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들에 대한 아내의 좀 학대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님. 네.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아이한테 지금 폭언하고 머리채 잡고 이런 네.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증거가 있다면 아동 학대로 인정이 돼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뭐 경찰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이를 좀 인질로 붙잡고 남편에게 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죽어버리겠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협박죄가 좀 성립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이제 피해자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입니다만 예.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이 피해자와 제3자 사이 밀접한 관계, 지금 아이와 이 부모 사이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로 인정이 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공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학대를 좀 아내의 유책 사유로 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혼 소송할 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데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아내분은 자녀에게 사실상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좀 보기 어려워서 양육권이 상담자님이 좀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서 지금 보면 우선 좀 아이를 네. 아내한테서 좀 떼어놓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혼 소송 어떻게 좀 할 것 같은데 이혼 소송에서의 어떤 뭐 사전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동학대로 좀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요. 네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응급조치, 네.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곧바로 자녀분과 아내가 격리가 되고 또 네. 자녀분은 경우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가 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또 상담자님께서 검사한테 임시조치 청구 또는 경찰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하면은 임시조치 결정에 의해서 다시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찰에 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네. 이혼 소송할 때 좀 준비해야 될 점과 주의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유책 배우자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 아내분께서 사실상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 정리 잘 하시고 이와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관련한 그 증거 같은 것들 잘 정리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하려면 상당히 좀 감정 소모도 있고 아이가 또 걸려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마음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좀 정 변호사님 얘기 듣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새 또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